제 인생은 늘 잘 가꿔진 정원이었습니다. 잡초 하나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 아침 6시에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소리로 하루를 열고 저녁 7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로 집안을 채우는 일상. 4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김성진이라는 남자가 설계한 이 완벽한 정원을 가꾸는 성실한 정원사였죠. 하지만 그 정원 밑바닥에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영정사진 속으로 들어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행 가방을 챙기는 제 곁으로 남편 성진 씨가 다가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수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당신 고생 많았잖아. 자상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다독이던 그 손길. 저는 그 손길에 기대어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냉장고에 국과 반찬을 가득 채워두고 술은 조금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남기면서요. 그것이 살아있는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지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로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하얀 상복을 입고 빈소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이 도려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저는 몇 번이고 손을 뻗어 사진틀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의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통곡 소리도, 아들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는 소리도 모두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장례 사흘째 되던 날 빈소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들 사이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 눈을 찌른 건 그녀의 부푼 배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 그녀는 제 아들 진우가 당황하며 가로막는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더니 곧장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성진 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은 참 인내심이 강한 분이라고. 근데 이 아이는 참을성이 없어서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죠. 그녀는 제 분노 섞인 시선을 비웃듯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무릎 위로 던졌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공증된 유언장. 저택 지분의 절반을 그녀와 그 아이에게 남긴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40년 조강지처인 저와 제 아들을 두고 남편은 그 어린 여자에게 자신의 성을 떼어준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저택은 이제 묘지 같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앉아 남편이 쓰던 만년필을 만작거리는데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캐리어를 든 유리가 서 있었죠. 저는 홀린 듯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는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와 가장 비싼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요. 사모님, 제가 구급차를 조금 늦게 불러긴 했어요. 성진 씨가 마지막으로 저랑 조금 더 있고 싶어 하길래 사모님한텐 미안하지만 그게 성진 씨의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의 타격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유리는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면 당신은 전 재산을 날리고 감옥에 가게 될 거라는 협박을 내뱉으면서요. 저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독사를 품고 살아야만 남편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유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녀가 던져둔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필사적으로 안을 뒤졌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든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금색 결혼 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반지를 보세요. 제가 입관식 날 남편의 차가운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었던 반지입니다. 관뚜껑이 닫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 눈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반지가 이 여자의 가방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진 씨, 당신 정말 그 땅 속에 누워있기나 한가요? 아니면 이 여자와 짜고 당신의 장례식까지 연극을 한 건가요? 샤워 소리가 멎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움켜쥐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리가 젖은 머리를 털며 방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제가 숨어있는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더니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생긋 웃으며 말합니다. 성진 씨, 사모님이 반지를 찾았나 봐요. 이제 슬슬 나오셔도 되겠어요.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뒤쪽 서재문이 천천히 열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보이시나요? 남편 성진 씨의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직접 그 사람의 차가운 손가락에 끼워주고 관뚜껑이 닫히는 것까지 확인했던 바로 그 반지예요. 그런데 왜 이 반지가 저 여자의 가방 구석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직하게. 성진 씨, 당신 정말 그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 여자와 함께 나를 비웃으며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유리가 어둠 속에 굳어 있는 저를 향해 생긋 웃었습니다. 성진 씨가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재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죠. 하지만 문틈으로 나타난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길고 어두운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던 것뿐이었죠. 유리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었습니다. 유리 대사. 사모님, 정말 겁이 많으시네요. 성진 씨가 왜 사모님을 두고 나한테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사모님은 항상 그렇게 얼어붙어 있거든. 꼭 박제된 인형처럼요.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 유리의 가방에서 꺼낸 반지를 그녀의 발취에 내던졌습니다. 챙그랑하고 바닥을 구르는 금속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게 왜 네 가방에 있냐고? 제 고함에 유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중하다는 듯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보더군요. 궁금하면 오늘 오후에 성진 씨 보러 가실래요? 가서 직접 파보던가요. 당신 남편이 정말 거기 누워 있는지. 확인 안 하면 사모님 오늘 밤 잠 한숨도 못 잘 거잖아요. 안 그래요?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선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었죠. 저는 결국 유리의 도발에 이끌려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삽자루가 흙을 파헤칠 때마다 제 가슴 밑바닥이 긁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바늘려가는 흙더미를 보며 저는 유리의 가방에서 발견한 그 반지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관의 상단이 드러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관 속엔 제가 넣어주었던 남편의 시신 대신 차가운 돌덩어리들과 남편의 검은 양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돌들을 보며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땅을 짚었습니다. 유리는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성진 씨는 죽어서까지 당신에게서 탈출하고 싶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모님, 진짜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이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성진 씨는 지금 아주 따뜻한 곳에 있거든요. 사모님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시신이 이 집 안에 있다니.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유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던 2층 서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서재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짙게 밴 그 공간에서 저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보아온 거대한 책장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죠. 저는 온 힘을 다해 책장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벽 속에 숨겨진 작은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안에 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돈도 폐물도 아닌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여자의 사진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입은 옷은 제가 입어본 적 없는 30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필재로 나의 영원한 사랑 혜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쥔 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이름조차 잊고 저와 똑같이 생긴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건가요? 저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온통 저를 향한 혐오와 그 여자 혜련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진 씨, 당신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닮은 그 여자를 내 곁에 두기 위해 저를 박제해 두었던 건가요? 서재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금고 안의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사모님은 그저 그 여자의 대역이었을 뿐이라며 40년을 가짜로 살았으니 가렵다고 비웃는 그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제 손에 들린 일기장을 낙채듯 뺏어들고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진짜 혜련이가 돌아오면 가짜 해수기는 죽어야 한다. 사모님, 이제 시신이 어디 있는지보다 사모님이 살 수 있을지 걱정하셔야겠어. 유리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고석 책장 뒤에 숨겨진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의 실루엣. 비명을 지르듯 성진 씨, 당신 정말 거기 서 있는 건가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확 켜집니다. 불빛이 비친 곳에는 죽은 줄 알던 남편 성진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까지 만들었던 제 남편 김성진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수술실 조명처럼 차가운 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인자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피기 하나 없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 서늘한 눈동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서재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남편의 휠체어 뒤로 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성진 씨, 당신 살아있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가 건네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실성한 듯 울고 있는데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심했습니다. 시끄러워 혜수가. 당신 그 천박한 비명소리는 40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군.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숨어 지내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렇게 악을 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간 사이 벌어진 급성 심장마비는 모두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개인 비서이자 간호사,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남편의 진짜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비자금 수사가 좁혀오자 유리를 이용해 가짜 죽음을 설계하고 지하실 비밀 공간에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전국에 그의 죽음을 알리는 광고판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서재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긁어모아 그에게 던졌습니다. 사진 속 혜련이라는 여자가 누구냐고, 왜 나를 이 여자처럼 박제해 두고 살았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무릎 위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처음으로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볼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영혼까지 바친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혜련이는 내 첫사랑이자 내 영혼의 주인이야. 당신은 그저 혜련이를 닮은 껍데기에 불과했지. 당신이 그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40년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그 얼굴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성진 씨, 이제 사모님도 다 알았으니 약속한 걸 받아야죠. 유리는 제 앞으로 다가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지분과 제가 가진 개인 자산을 남편이 세운 유령 회사로 이전하는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유리가 내민 펜을 낙채듯 뺏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는 대신 펜 쪽으로 유리의 손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리의 비명이 서재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틈을 타 서재를 뛰쳐나와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유리가 했던 말, 남편이 따뜻한 곳에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간 지하실 구석, 세탁실 뒤편의 보일러실 벽면이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숨겨진 문을 밀치자 나타난 공간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꾸며진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시신보다 더 끔찍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밀실의 한쪽 벽면 전체가 제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들마다 제 얼굴 부분만 오려져 있고 그 자리엔 혜련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어두운 지하에서 매일 밤 제 얼굴을 도려내며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진들 아래 놓인 작은 아이 침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낡은 베네저리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30년 전 죽은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수놓아 있었습니다. 성진 씨, 당신 설마 30년 전 우리 아이들이 죽던 그날의 비밀까지 저 여자와 공유하고 있는 건가? 닫힌 문 너머로 유리의 웃음소리가 멀어집니다. 지하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이상 작동하며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제 오려진 사진들을 쥐어뜯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지더니 바닥 타일 한 장이 들썩거리며 열립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40년 전 제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낡은 손목시계를 찬 진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지하실 바닥 밑에 숨겨진 공간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은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이 집에 제3의 인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지하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지하실의 눅눅한 어둠 속 무거운 타일 아래서 뻗어나온 그 손이 제 발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었습니다. 뜨거운 보일러 증기가 지하실을 가득 채워 숨이 턱턱 막히는 와중에 저는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필사적으로 발을 빼내려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타일 밑에 그 존재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저를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겼죠. 제 발목을 잡은 손의 감촉,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가느다랗고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옆에 놓여있던 세탁 세제통을 집어들어 바닥 틈 사이로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발목을 죄던 힘이 잠시 느슨해진 찰나
저는 신발까지 벗겨진 채 지하실 문을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 잠긴 문고리를 미친 듯이 돌리며 울부짖는 제 뒤로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기괴한 손톱 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 가냘픈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순간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 성진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멀쩡한 다리로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더군요. 휠체어는 그저 저를 조롱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가슴에 박힌 비수를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결국 보았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당신은 항상 그 호기심이 문제야. 30년 전에도 그랬지.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그 아이도 당신 인생도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하실 밑에 있는 게 누구냐고. 30년 전에 죽은 우리 아들이 왜 저기 있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지하실 문을 다시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혜련의 사진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얼굴을 애틋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혜련이라는 여자를 대신해 집을 지키고 그의 뒤처리나 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유리가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제 가방에서 꺼낸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하실에서 겪은 공포가 즐겁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제가 다 들리도록 속삭였죠. 사모님,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실 성진 씨가 사모님 아들을 저 밑에 가둔 건 다 사모님 때문이었거든요. 사모님이 혜련 씨를 닮지 않았더라면 성진 씨가 그렇게 집착할 일도 없었을 테고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 울다가 그 여자 사진을 찢는 일도 없겠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전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남편은 제게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저는 3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금쪽 같은 아들이 이 차가운 집 지하 구덩이 속에서 30년을 갇혀 지냈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우상인 혜련의 사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식을 생매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몰래 움켜쥐었습니다. 유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오는 순간 저는 그녀의 배를 향해 유리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는 유리를 뒤로 하고 저는 남편의 서재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 장부와 함께 지하실 및 밀실로 연결되는 진짜 열쇠가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서재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엎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혜련의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혜련 그리고 어린 시절에 유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혜련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혜련이 죽자 그녀의 딸인 유리를 데려와 기교째 곁에 둔 것이었습니다. 즉, 유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편의 핏줄이 아니라 남편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서재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의 고함과 유리의 비명이 섞여 들려옵니다. 저는 책상 밑에 숨겨진 레버를 발견하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서재 한쪽 벽면이 열리며 지하실 및 밀실로 바로 연결되는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 아들을 30년 동안 빛 한 줄기 보지 못한 내 자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넝마가 된 옷을 입은 한 남자. 그는 제 인기척을 고개를 들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은 초점이 없고 그의 손에는 남편의 얼굴이 그려진 인형이 바늘에 잔뜩 찔린 채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왔어. 그런데 아들은 저를 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덮는 차가운 목소리. 엄마, 이제 엄마도 여기 갇히는 거야?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오면 같이 파티하자고. 아들의 손에 들린 인형의 얼굴이 서서히 제 얼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강제로 어둠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서재 쪽에서 내려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계단을 울립니다. 저는 아들의 광기 어린 눈빛과 남편의 다가오는 그림자 사이에 갇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유리가 계단 위에서 휘발유통을 들이부으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전부 다 타버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유리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지하실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차가운 휘발유가 제 어깨를 적시고 뒤이어 떨어진 라이터 불꽃이 순식간에 어둠을 집어삼켰습니다. 화마는 굶주린 짐승처럼 벽면에 붙은 제 사진들을 핥으며 무섭게 번져나갔죠. 저는 뜨거운 열기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쇠사슬에 묶인 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는 아들 진욱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내 자식입니다. 불길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수록 저는 타들어가는 연기를 마시며 아들의 마른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미친 듯이 웃어대던 유리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불꽃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혜련을 박제로 만든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 삼았던 남편 성진을 모두 태워버리려 작정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나온 남편 성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혜련의 사진들을 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혜련이! 내 인생을 태우지 마! 자신의 친아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벽에 붙은 죽은 여자의 사진이 타는 것에 더 절망하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다 남편이 아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의 고정 부위가 열기에 달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어 미친 듯이 벽면을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마침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에 낡은 볼트가 뽑혀 나갔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진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서재로 연결된 비밀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혜수가 거기서! 진욱이는 안 돼! 그 애는 혜련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도 나갈 수도 없어!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계단을 올라오려는 성진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흔적? 당신에겐 그저 흔적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이야! 이 괴물 같은 인간아! 성진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이 저는 아들을 부축해 서재로 빠져나왔습니다. 서재 역시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거실 쪽에서는 유리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가구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 성진의 영정 사진을 짓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죠. 유리는 저를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거친 몸짓이었습니다. 사모님, 결국 그 모자란 애를 데리고 나오셨네. 축하해요. 근데 어쩌죠? 이 집 대문 제가 밖에서 쇠사슬로 감아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제가 되는 거예요. 성진 씨가 원하던 영원한 사랑의 완성이죠. 저는 유리의 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서재에서 발견했던 사진, 유리가 남편 성진의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아들 진욱을 소파 뒤에 숨기고 유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너 정말 성진 씨 아이가 맞니? 아니면 네 엄마인 혜련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성진 씨 아이로 속여서 이 집을 빼앗으려던 거니? 제 말에 유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리는 당황하며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몰아붙였죠. 성진 씨가 왜 널 옆에 뒀는지 알아?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혜련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낳은 너를 보며 평생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널 이 집에 가두고 네 엄마가 저지른 배신을 네가 평생 갚게 하려고.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성진의 집착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뻗어 있었던 겁니다. 불길이 이제 서재 입구까지 번졌습니다. 2층 난간이 무너져 내려 거실을 덮쳤죠. 저는 소파 뒤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진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관문은 막혔지만 제가 40년간 가꾸어온 주방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밀어내고 진욱과 함께 주방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성진이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지하실 계단을 기어 올라와 유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돈, 내 장부, 유리야, 그거 어디 있어? 남편은 끝까지 사랑이 아닌 탐욕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문을 부수고 마침내 정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들 진욱은 30년 만에 마주한 밤나라의 별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남편을 의심했더라면 내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30년을 썩지 않았을 텐데. 활활 타오르는 저택을 등지고 정원 담벼락을 넘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들 진욱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정원 구석의 낡은 계집을 가리키며 엄마, 저기 진짜 성진 씨가 있어. 진욱의 말에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계집 옆 땅바닥이 파헤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것은 남편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시계를 찬 진짜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럼 방금까지 불길 속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불타는 집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창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보입니다. 저는 파헤쳐진 땅속의 시신과 불길 속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경찰사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정원 구석에 숨어있던 유리의 진짜 공범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집에 창문을 두드리는 저 그림자와 정원 계집 옆 파헤쳐진 땅속에서 삐져나온 시신의 손. 그 두 가지 비현실적인 광경 사이에서 제 이성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땅속의 시신은 분명 제가 40년 전 선물한 그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 제 아들을 가두고 저를 비웃던 그 남자 역시 성진 씨의 목소리, 성진 씨의 몸짓 그대로였죠. 저는 아들 진욱의 손을 꽉 쥔 채 뒷걸음질 치다 담벼락에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들은 공포에 질려 제 등 뒤로 숨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원의 짙은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깊게 눌러쓴 사내. 그는 불타는 저택을 마치 예술작품이라도 감상하듯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유리가 지하실에서 휘발유를 뿌릴 때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이 모든 뒤처리를 해줄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향해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기운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모든 법무를 도맡아온 제가 남편만큼이나 믿고 의지했던 강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당신이 왜 여기에? 제 물음에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발치에 놓인 파헤쳐진 땅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성진 씨는 이미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기 이 땅끝에서요. 5년 동안 사모님 곁에 있던 그 남자는 제가 공들여 만든 대역이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유리를 이 집에 입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꼭두각시였죠. 5년이라니요. 5년 동안 제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주었던 그 남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강 변호사와 유리는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성진 씨와 똑같이 성형시킨 대역을 내세워 저를 속여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밑에 갇힌 제 아들 진욱을 알고도 묵인했던 건 역시 남편의 치부를 움켜쥐고 제 입을 막기 위한 강 변호사의 설계였습니다. 저는 아들 진욱을 제 뒤로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 경찰이 오고 있어. 당신들도 여기서 끝이야. 제 외침에 강 변호사는 여유롭게 시계를 확인하더니 불길이 거세진 저택 2층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저 안에서 죽어가는 대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모님이 30년 전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믿었던 진욱이의 쌍둥이 형제, 바로 당신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은 번개처럼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성진 씨는 한 아이는 지하실에 가두고 또 다른 아이는 강 변호사에게 맡겨 자신의 대역으로 키워낸 겁니다. 자신의 핏줄을 성형시켜 자신의 아비의 대역으로 만들고 조강지처인 저를 속여다니. 저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강 변호사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 저지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모님. 저 아이는 성진 씨의 광기에 오염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제 사모님이 하실 일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건네는 이 장부를 챙겨 여기서 사라지세요. 그래야 저기 저 모자란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색 표지의 두터운 장부를 꺼내 제 가슴팍에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강 변호사 그리고 유리가 함께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 적힌 의문의 인물들, 우리 아들 진욱을 유혹했던 여자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를 돕는 척했던 이웃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제 삶 전체가 이 장부 하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리가 저택 비상문 근처에서 검게 그을린 채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를 보며 울먹였지만 강 변호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유리야, 너는 네 역할을 다 했다. 이제 사모님이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야. 사모님, 그 장부 안에 당신이 그토록 찾던 해련의 진짜 죽음에 관한 진실도 들어있습니다. 성진 씨가 왜 당신을 그토록 증오했으면서도 곁에 두었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강 변호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차들이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불타는 저택은 굉엉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저는 아들 진욱을 품에 안은 채 붉은 장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장부의 맨 뒷장,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제가 성진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성진 씨의 옆에는 제가 아니라 저와 똑같이 생긴 혜련이 서 있었고 그 사진 아래는 제 필체와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어줄 여자 해숙을 찾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40년 전부터 저는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제 죽음을 설계한 사냥꾼을 만난 것입니다. 불길이 찾아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제 인생의 진짜 겨울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신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장부를 건네다 멈칫하며 제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유리가 서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배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된 짧은 동영상. 거기에는 불타는 집에서 탈출한 얼굴에 화상을 입은 남편 성진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속삭입니다. 해수가 숨바꼭질은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잿더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폐허 위에서 저는 살아남은 아들 진욱의 마른 손을 꽉 쥔 채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의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밴 탄내와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마치 낙인처럼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저를 진짜 잠 못 들게 한 건 제 품속에 숨겨둔 그 붉은 장부와 방금 핸드폰으로 전송된 남편 성진의 그 소름 끼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시작이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괴물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뜨고 사방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붉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거기엔 지난 40년 동안 제 주변을 맴돌던 이웃들, 심지어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앞집 박씨 아줌마와 제 단골 약국 약사까지 남편 성진에게 돈을 받고 저를 감시해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장 가시네요. 사모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다정한 안부 인사가 사실은 남편에게 보고되는 감시일지였가니 저는 제 삶이 거대한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 같았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장부의 중간쯤 혈혈의 처리라는 대목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사랑했다는 그 여자 혈연이 사고사가 아닌 남편에 의해 서서히 중독되어 죽어갔음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남편의 메모. 혈연은 실패작이었다. 하지만 희숙은 완벽한 박제가 될 것이다. 남편은 혈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박제될 여자를 원했던 겁니다. 혈연이 거부하자 그녀를 없앴고 그 자리에 저를 앉혀 40년 동안 조금씩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박제해온 것이었죠. 바로 그때 숙소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장부를 숨기고 아들 진욱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박씨 아줌마.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장부 속에 적힌 그녀의 이름 옆에 감시강도 상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타정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하더군요. 사모님,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장부 가지고 있죠? 그거 성진 씨가 찾고 있어요. 얌전히 내놓으면 좋게 끝날 텐데 왜 이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 모자란 아들까지 무사하고 싶으면 문 여세요. 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제 손에 든 이 장부만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죠. 저는 조용히 뒷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지옥 같은 저택에서 살아 돌아온 제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욱을 먼저 내려보내고 저도 가스배관을 타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박씨 아줌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빗바람이 쏟아지는 밤거리. 저는 아들 진욱을 데리고 강 변호사가 알려준 비밀 금고가 있는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저를 쫓는 기분이 들었죠. 지나가는 택시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심지어 길가에 서 있는 노숙자까지 모두 남편이 장부로 고용한 감시자처럼 보였죠.
남편은 비록 화상을 입고 숨어 있지만 그가 40년 동안 뿌려놓은 돈의 거미줄은 여전히 촘촘하게 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자. 그것은 남편 본인이 아니라 제가 평생 믿어온 사람들 그 자체였습니다. 창고에 도착해 낡은 철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유리가 검게 그을린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버림받고 도끼만 남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유리는 제품에 든 장부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장부에 적힌 사람들 중에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 아들 진우예요. 성진 씨가 진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당신을 배신할 때마다 보상금을 줬거든요. 진우가 유학 가고 사업할 때 쓴 그 돈들 다 사모님 일거수일투족을 판 대가였단 말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혼자였어. 유리의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믿었던 아들 진우마저 저를 팔아넘겼다니.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속삭였죠. 그래, 난 혼자야.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네 엄마 혈연을 진짜로 죽인 공범 이름이 적혀 있더구나. 누군지 알아? 유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유리가 그토록 따르던 강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과 강 변호사 그리고 유리, 이 세 명의 악마가 얽히고 설킨 지옥의 삼각지대 속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냥감이 되지 않겠다고. 저는 유리의 글을 걷어차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 화상 입은 남편이 보낸 그 영상 아래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진 씨, 숨바꼭질은 내가 끝낼게. 이제 네가 숨을 차례야. 빗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지만 제 눈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어둠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자금을 동원해 역추격을 시작할 겁니다. 남편이 고용한 자들을 더 큰 돈으로 매수하고 강 변호사의 목줄을 조여갈 것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죽어간 내 또 다른 아들의 원수, 그리고 내 40년을 훔쳐간 저 괴물을 반드시 제 발밑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저는 아들 진욱과 함께 쏟아지는 빗바람 속으로 달렸습니다. 제 뒤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창고가 불길에 휩싸이고 멀리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화상을 입은 남자가 망원경으로 저를 지켜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울리는 새로운 알람. 사모님, 진우가 방금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빗물 고인 바닥에 던져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식에게 팔려나간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배합 하나 40년을 애지중지 키운 진우가 제 일거수일족을 남편에게 보고하며 입금을 확인했다는 그 메시지 하나에 제 심장은 화마에 타버린 저택보다 더 시커먼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머릿속이 명징해졌습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호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던지니 비로소 싸워야 할 적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빗물 고인 바닥에 던져진 핸드폰을 구둣굽으로 잔인하게 짓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이제 진우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사냥해야 할 남편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저는 아들 진욱의 떨리는 손을 잡고 무작정 걷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영매수가 가능한 명단을 훑었지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제 단골 약국의 김약사였습니다. 10년 넘게 제 약을 지어주며 성진 씨에게 제 건강 상태를 보고해온 그 여자. 저는 공중전화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나타난 김 약사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 약사님, 성진 씨가 주는 푼돈에 제 목숨을 거셨던데 제가 그 10배를 드리지요. 대신 지금 성진 씨가 어디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아내세요. 못하겠다면 당신이 그동안 불법으로 조제해온 약명단부터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돈과 공포는 역시 피보다 진했습니다. 김 약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 성진이 강 변호사의 개인 별장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성진의 치료제에 특별한 비타민을 섞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몸을 서서히 마비시켜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 덫을 놓은 것이지요. 남편이 제 영혼을 박제하려 했다면 저는 그의 육신을 박제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제 아들, 아니 남편의 끈앞풀인 진우를 처리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진우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상복 차림의 저를 본 비서들이 경악했지만 저는 거침없이 대표실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진우는 모니터 앞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뒤로 숨기더군요. 진우야, 엄마 감시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번 달 보너스는 좀 두둑하더냐. 엄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그가 가진 법인 계좌의 인감과 장부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집안 살림하며 모은 내 피땀이다. 이제부터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 억울하면 내 아버지한테 가서 직접 따지렴. 물론 그가 널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울먹이는 아들을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정원을 망치는 잡초를 뽑아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강 변호사가 유리를 통해 빼돌리려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장부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는 혜련의 죽음을 방조한 공범이자 남편의 대역을 만든 창조주였지요. 저는 강 변호사를 으슥한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제 기세에 눌린 듯 하면서도 여전히 여유를 부리며 담배를 피워 물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혜련의 진짜 유서 원본을 보여주자 그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그걸 어떻게 성진 씨가 다 태웠다고 했는데. 저는 서늘하게 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며 성진 씨가 태운 건 가짜였지. 당신이 혜련이를 사랑해서 남편 몰래 빼돌린 게 이 장부 뒤에 붙어 있더군. 강 변호사, 당신이 혜련이를 죽인 게 아니야. 성진 씨가 당신을 시켜 죽이게 만든 거지. 이제 선택해. 성진 씨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나? 아니면 내 밑에서 사냥개가 되겠나? 강 변호사는 결국 내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유리가 가진 마지막 비밀, 즉 그녀가 숨겨둔 성진의 진짜 장부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아들 진욱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홀로 남편이 숨어 있다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지요. 이제 제 손으로 그 잘못된 인연의 매듭을 끊으려 합니다. 별장 입구에 도착한 저는 차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저 멀리 화상을 입은 채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혜련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김 약사가 준비한 주사지와 강 변호사가 넘겨준 별장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해숙이 아닌 혜련의 항수를 제 온몸에 뿌렸습니다. 성진 씨, 당신의 혜련이가 돌아왔어. 이제 당신이 박제될 차례야. 저는 어둠 속을 뚫고 별장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등 뒤에서 벼락이 내리치며 제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숨바꼭질의 끝이 보입니다. 저 괴물의 비명이 제 귓가에 노래처럼 들려올 그 순간 말입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성진의 목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찰나 성진이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수가, 내가 혜련이 향수를 뿌리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지. 성진이 거실에 대형 TV를 켜자 거기에는 납치된 아들 진우와 진욱이 쇠사슬에 묶여인 채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제 팔목을 부러뜨릴 듯 지어오는 성진 씨의 손은 화상으로 짓무른 살점이 느껴질 만큼 뜨겁고 기괴했습니다. 거실 대형 화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울부짖는 두 아들의 모습.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다 못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시커먼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팔아넘긴 괘씸한 진우와 30년 만에 지옥에서 꺼낸 가여운 진욱이. 성진 씨는 제 귀에 대고 죽은 자의 숨결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 혜수가. 네가 고른 아이는 살려주지. 하지만 고르지 않으면 10분 뒤에 저 방은 폭발할 거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필사적으로 집으려 했지만 성진 씨는 제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더니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 지독한 탄내와 제가 뿌린 해련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이 악마야. 내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는 제 고통을 즐기듯 시계의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붉게 전멸하는 숫자가 제 목숨을 옥죄어 왔습니다. 아직도 모성의 타령인가. 진우는 널 배신했고 진욱이는 이미 망가졌어. 자, 봐. 진우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화면 속 진우는 겁에 질려 제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진욱이는 어차피 제정신도 아니잖아.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비겁한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진욱이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제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리고 있었죠. 엄마, 뜨거워. 엄마. 저는 소파를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화면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10분. 제 인생 40년보다 더 길고 잔인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성진 씨의 뒤편 서재 입구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김 약사와 함께 준비했던 그 마비제가 든 주사기. 성진 씨는 제 손에서 뺏은 주사기만 신경 쓰고 있었지만 제 가방 속에는 강 변호사가 미리 넣어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인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고를게. 성진 씨, 내가 고를 타니까 제발 진욱이만은. 사모님, 연기 좀 그만하시죠? 강 변호사가 당신 돕고 있는 거 성진 씨가 모를 줄 알았어? 유리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고 성진 씨는 비웃으며 제 가방을 팔로 차버렸습니다. 성진 씨는 유리가 가진 총을 건네받아 제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혜수가, 넌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해. 그게 널 박제로 만들고 싶은 게 만드는 네 매력이지. 비릿하게 웃으며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도 저도 이 광기의 별장에서 제가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때 화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진우가 자신의 몸을 결박한 쇠사슬을 필사적으로 비틀어 진욱이의 묶인 손을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진우가 미안해. 형이 미안해. 너라도 나가. 진우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성진 씨가 당황해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찰나 저는 제 옷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메스를 꺼내 그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성진 씨가 신음하며 쓰러졌고 저는 유리가 들고 있던 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유리의 목섬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어깨를 쐈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유리를 뒤로 하고 저는 강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있는 위치로 안내해. 안 그러면 당신부터 죽일 거야. 강 변호사는 겁에 질려 별장 지하 통로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 밀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매캐한 연기와 함께 가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피범벅이 된 진우와 멍한 진욱이를 차례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쇠사슬을 끊어낼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가 들고 온 절단기로 미친 듯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진우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진욱이 데리고 빨리 나가. 제발. 저는 두 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셋이 같이 가거나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제가 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내리친 순간 굉엄과 함께 별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덮치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불길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들들의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성진 씨, 들리니? 네가 죽이려 했던 내 자식들이, 네가 태우려 했던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지옥에서 나갈 사람은 우리지, 네가 아니야. 별장 지하 통로가 붕괴하며 저와 두 아들은 잔해에 깔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성진이 불타는 별장을 보며 광기 어린 눈물을 흘리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헬기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라다 봅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떨어진 무전기에서 강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세요. 성진의 발밑에서 수십 개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별장 전체가 포위됐습니다. 여러분, 폭발의 굉음이 고막을 찢고 거대한 어둠이 저희를 덮쳤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제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거칠게 뛰고 있는 진우와 진욱이의 심장 소리, 4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박동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강 변호사의 다급한 외침과 구조대원들의 거친 발소리, 그 한 줄기 빛이 무너진 천장 사이로 쏟아질 때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장 밖으로 나왔을 때 잿더미가 된 저택을 등지고 수십 명의 경찰에 포위된 성진 씨를 보았습니다. 화상으로 문드러진 얼굴에 수갑을 찬 채 그는 저를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듯한 사냥꾼의 조소였죠. 저는 아들들을 구급차에 태워 보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진 씨, 이제 당신의 정오는 완전히 불탔어. 당신이 박제하려던 내 인생도 이제 당신 손을 떠났어. 혜수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보네. 하긴 넌 평생 네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지. 근데 말이야, 40년 전 그날 밤 네 부모님이 빗길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정말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성진 씨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성진 씨를 만나기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 저는 그 사고의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난 성진 씨를 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운명이 아니었다니요.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말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경찰들이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성진 씨는 제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혜수가, 혜련이가 널 골랐을 때 네 부모님이 방해가 됐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어. 넌 네 부모를 죽인 놈의 품에서 40년을 행복하게 산 거야. 어때? 그 우아한 사모님 자리가 부모님 목숨값이라는 걸 알게 된 기분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 인생 4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손길이 제 부모의 피를 묻힌 손이었다니.
저는 제가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무덤 위에 지어진 지옥이었던 겁니다. 유리는 경찰차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죠. 병원에 이송된 후 저는 한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성진 씨는 감옥에 가서도 저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유리는 여전히 그 장부를 복사한 채 쥐고 저를 협박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강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이 내 부모님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성진 씨가 혼자 저지른 일인가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제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성진 씨가 그 사고를 공모했던 카센터 정비사의 기록입니다. 성진 씨는 그 정비사도 입막음으로 처리했죠. 사모님, 이 증거가 있으면 성진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뿐만 아니라 재심을 통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방어는 끝났습니다. 성진 씨가 제 과거를 부수려 했다면 저는 그의 모든 미래를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 협조해 성진 씨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모두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숨겨둔 마지막 장부를 찾기 위해 유리가 입원한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는 제가 나타날 줄 몰랐던지 어깨에 총상을 움켜쥐고 도망치려더군요. 저는 그녀의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혜련이가 성진 씨 손에 죽어갈 때 왜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했는지 아니? 네 엄마는 널 살리기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친 거야. 그런데 넌 그 사실도 모르고 성진 씨 밑에서 개노릇했구나. 제 말에 유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장부 복사본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놀이는 끝났어. 넌 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 장부는 내가 경찰에 넘길 테니 넌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 경찰 조사를 마친 성진 씨가 검찰로 송치되던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그 남자. 그는 저를 보자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마이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어젯밤 제가 감옥에 가서 받아낸 성진 씨의 추악한 자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 씨가 경악하며 발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성진 씨, 이제 당신은 박제조차 될 수 없어. 당신은 그냥 오물로 기억될 뿐이야. 40년의 악연이 법원의 무거운 문 뒤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울려다보았습니다. 성진이 탄 호송차가 떠나간 후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두 아들의 부축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성진의 낡은 화쟁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추고 시계 뒷면이 열리며 숨겨진 초소형 메모리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집어들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사모님, 성진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차에 탄 건 저는 경악하며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원 계단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호송차를 배웅하던 그 순간 제 손 안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멈춘 성진 씨의 낡은 회중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서 툭 떨어진 그 작은 메모리 칩과 낯선 번호로 날아온 소름 끼치는 문자. 호송차에 탄 건 성진 씨가 아닙니다. 저는 멀어지는 호송차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차는 이미 코너를 돌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40년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는 감옥조차 조롱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아들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바닥에 떨어진 메모리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안에 그 괴물의 진짜 행방이 들어있기를 기도하면서요. 저는 경찰의 눈을 피해 강 변호사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에 칩을 연결하자 화면에는 믿기 힘든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진 씨가 지난 수년간 자신과 체형이 비슷한 노숙자들을 납치해 성형수술을 시키고
자신의 말투와 걸음걸이를 교육하는 훈련 영상들. 자, 이제 내 이름은 김성진이다. 네 아내는 해숙이고 네 아들은 진우다. 화면 속 성진 씨는 대역들의 귀에 대고 최면을 걸듯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대역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가짜 김성진들을 양산해온 것이었죠. 아까 호송차에 타서 저를 비웃던 그 남자 역시 죽음을 담보로 성진 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가련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 성진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남긴 짧은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해수가, 고향은 언제나 따뜻하지. 우리 처음 만났던 무진의 안개 속으로 오렴. 거기서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끝내자. 무진. 그곳은 남편의 고향이자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며 제 부모님의 사고가 있었던 비극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 진우와 진욱을 강 변호사에게 맡기려 했지만 이번엔 아들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이제 조망 안 가요. 우리가 끝낼게요. 40년 전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곳으로 이제는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무진으로 향하는 길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성진 씨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옛 생가에 도착했을 때 낡은 목조주택 안에서는 기이하게도 40년 전 저희 결혼식 날 흘러나왔던 낡은 LP판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성진 씨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성진 씨의 얼굴을 하고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그 기괴한 풍경에 저는 숨이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수가, 왔니? 누가 진짜 성진일까? 맞춰봐. 맞추면 살려주지.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했습니다. 가짜들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들은 성형으로 얼굴은 바꿀 수 있었다고 성진 씨가 가진 그 잔인하고 깊은 시면까지는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에 앉아 떨고 있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들, 돈 때문이라면 그만해. 성진 씨는 지금 당신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저 뒤에서 웃고 있어. 진짜 성진 씨 어디 있어? 제 외침에 대역 중 한 명이 겁에 질러 다락방 계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거기에는 화상으로 짓무른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해련의 상복을 입고 앉고 있는 진짜 성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다리던 듯 낡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40년 전 제 부모님의 차에서 떼어냈던 잘린 브레이크 호스가 박제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보러 온 거지? 네 인생의 마침표. 성진 씨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해수가, 넌 절대 날 못 죽여. 네가 날 죽이는 순간 넌 네 부모를 죽인 나와 똑같은 살인마가 되는 거니까. 자, 찔러봐. 내 심장을 찔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해보라고. 저는 성진 씨가 쥐어준 칼을 꽉 쥐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원수, 내 아들들의 유년기를 앗아간 괴물. 하지만 칼끝이 그의 가슴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제 얼굴이 40년 전 성진 씨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해련의 얼굴과 똑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죽이는 순간 저는 성진 씨가 설계한 마지막 박제가 되어 그 여자의 이름으로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칼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성진 씨의 모든 대역 훈련 과정과 비자금 장부가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전송되고 있는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성진 씨, 당신을 죽이는 건 내 손이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완벽한 영예가 당신을 갈갈이 찢어놓을 거야. 안개 너머로 수십 명의 기자와 경찰들이 집을 포위하는 불빛이 보입니다. 성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해련의 마네킹을 끌고 안고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안녕 성진 씨. 이제 내 정원에서 잡초는 다 뽑았어. 저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다락방을 뒤로 하고 아들들의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딩등에서 성진 씨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진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아들 진욱이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다락방에 있던 아빠, 가슴에 흉터가 없었어. 진짜 아빠는 흉터가 있잖아. 저는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다락방에서 불길에 휩싸인 남자는 또 다른 대역이었던 걸까요? 백밀러로 불타는 생가를 바라보는 순간 길가 안개 속에서 중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뒷사적 창문이 살짝 내려가 화상 흉터가 없는 멀쩡한 얼굴의 성진이 저와 눈이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찬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문을 열려 했지만 차는 이미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된 마지막 사진. 40년 전 부모님 사고 현장에 서 있는 성진의 뒷모습과 함께 적힌 문구. 아직 한 발자국 남았어. 여러분, 40년 전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은 온통 장미 향기로 가득한 정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의 끝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 성진 씨는 저를 그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 위해 40년을 기다린 사냥꾼이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동해의 찬바람이 제 뺨을 때리는 이 새벽, 저는 부모님의 유골이 뿌려진 이 바닷가 절벽 위에 섰습니다. 제 등 뒤에는 화상 자국 하나 없이 말끔한 얼굴로 마치 신분 세탁을 마친 신사처럼 서 있는 진짜 성진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역들을 불길 속에 던져버리고 혼자 살아남아 다시 완벽한 얼굴을 되찾은 그 괴물. 그는 제 부모님의 기일인 오늘, 이 장소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40년 전 제 부모님의 차 브레이크를 적셨던 그 똑같은 성분의 오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부모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다에 추락해 완벽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혜수가 고생 많았어. 넌 내가 만든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이었지. 이제 그만 시들 때가 됐어. 혜련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저는 남편이 건네는 죽음의 제안을 비웃듯 품 안에서 붉은 장부가 아닌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진 씨는 당황하며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성진 씨, 당신은 항상 내가 당신이 설계한 박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정원사는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 제 말과 동시에 절벽 아래 해안도로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성진 씨는 경악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강 변호사를 매수해 알아낸 건 당신의 은신처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새롭게 성형하고 신분 세탁을 위해 준비했던 그 새로운 이름의 계좌와 생체 정보들.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이미 인터폴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신이 누굴 죽여서 대역으로 세우든 이제 세상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넌 이제 김성진도 아니고 네가 원했던 그 남자도 아니야. 넌 그냥 이름 없는 유령으로 평생 썩게 될 거야. 아니야, 난 실패하지 않아. 넌 날 못 이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성진 씨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발밑에 흙더미가 무너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떨어뜨린 부모님의 사고 오일병을 발로 차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성진 씨는 절벽 난간을 붙잡고 저를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사라진 그 깨끗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4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진 씨, 당신이 말했지? 혜련이는 실패작이었다고? 아니, 당신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야.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절벽 위로 올라와 성진 씨를 체포하는 순간 저는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짜 새벽이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진욱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고 저는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야 끝났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가요. 저는 성진 씨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혜련의 빛바랜 사진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조각들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정원을 다시 설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도 누군가의 대역이라는 그림자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두 아들의 엄마이자 제 삶을 스스로 가꾸는 평범한 정원사로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 밤바다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정원에는 더 이상 독사가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지나치게 완벽한 정원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정원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땀과 눈물로 직접 일궈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긴 싸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만의 진짜 봄을 맞으러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꾸던 집에 타버린 정원, 잿더미 사이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뿌리가 깊은 꽃은 폭풍이 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아들들. 이렇게 함께라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